이거는 좀 직접 본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상담사분들의 목소리만 듣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장이나 과장 팀장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서도 나온 거지만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어느 고객센터에서는 실수로 한 상담사를 손들고 서 있으라고 했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상담 중인데 그 바로 옆에 손들고 서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모욕을 주는 거고, 그 모욕이 시민들한테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한테는 내가 지금 상담하는 중에 내 옆에 동료가 잘못한 문제 때문에 성인이 손을 들고 서 있는 거를 실제 목격하면서 상담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상담사들의 실제 현장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거는 상담실에 가면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거울을 앞에 붙여놨어요. 일부러 거울을 상담사들 자리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게, 지금 내가 웃고 있는지 아닌지를 훈련하면서 확인하면서 음성을 내게끔, 그렇게 자기 규율의 대상이 되게끔 거울을 붙여놓고 상담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제가 놀랬던 것 두 개는 일반 분들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상담사분들이 한숨을 들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상담 중에. 왜냐면 한숨은 들어가면 안 되는 음성이기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될 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상담을 이어갑니다. 듣는 과정 중에 나의 숨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한숨을 쉬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고 악성 고객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뮤트, 음소거 버튼 누르고 한숨을 쉰다든지 주변 동료나 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본 거, 그리고 사진도 찍었던 거는 그 음소거 버튼이 달아 있어요. 저희들이 미소 띈 음성만, 계속 친절한 음성만 듣지만 그 친절한 음성 사이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숨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시민들은 못 듣죠. 근데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뮤트 버튼을 누르는 상담사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달아있는 음소거 버튼으로 보이는데, 그 달아있는 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상담사분들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인내, 아픔이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지만 음성 밖에 있는 그 현실이었고, 상담사분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에어컨 바람을 막는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고 따뜻하지도 않고 좀 서늘한,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갈 시기였는데 에어컨을 점심 이후에 계속 트는 거예요. 선선하게. 춥죠. 추운데 그것을 트는 이유는 더워서 트는 게 아니라 점심 이후에 졸지 말라고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의 체온까지도 통제를 해서 졸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공기 자체의 온도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담사분들이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제가 현장에서 그걸 실제 가림막을 보고 좀 충격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흡연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상담사분들을 접근했었었는데, 접근해야 표현이 좀 그러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35%, 40% 정도의 흡연율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 여성이 한 7%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5배, 6배 된 높은 흡연율은 그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처음에 제가 의문이었죠. 왜 이렇게 흡연율이 높을까에 대해서, 혹시 흡연을 하는 여성만 뽑았나, 그런 식의 짧은 생각을 했을 정도로 흡연이 높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상담사분들이 들어와서 흡연을 배운 분들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학년의 여성들이 대다수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학년이나 경력 단절의 여성분들이 많이 입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많이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회사 내에서 감정 노동의 특징은 빠른 감정 탈진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체감해서 아는 것이 흡연이었는데, 그래서 흡연실을 2분에서 4분 이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많은 콜센터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서비스직에 현장에 가도 여성 직원을 위한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근데 콜센터는 어딜 가든, 대기업이든 어딜 가든 여성 상담사만을 위한 흡연 구역을 전부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콜 수의 증가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한테 휴게 시간에 화장실 아니면 흡연구역 2군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상담사분들한테도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아니면 흡연구역 둘 중 하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책에서도 연막작정이라고 썼는데, 연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실제 상황을 가리는 건데, 상담사들의 연기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사분들 실제 본인들의 말에도 그런 흡연 구역의 잿더리를 보면서 스스로 그냥 한숨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참고 참아야만 했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 공간에서만 제대로 숨을 내쉴 수가 있고, 그 내쉬는 거를 담배 연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들한테는 숨을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단순히 흡연을 많이 한다,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 그런 차원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는 기업이 일단 서비스를 최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좋은 목소리와 공감 어린 목소리를, 특히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그런 현모양처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상담사의 모습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할 때 민원을 넣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돼서 하나의 상품처럼 계속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가나 사회나 많은 시민 혹은 연구자들 포함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상담사분들도 우리의 누군가의 가족이니, 누군가의 어머니 있고 딸일 수 있으니 좀 험한 용어라든지 부당한 요구 같은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 개선으로 상담사들의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기업 내에서 그걸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사실은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업체마다 사실은 실적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모든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게 상담사들의 적정한 노동 환경 관리, 그리고 적정한 급여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담사분들한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상의 미소 띈 음성을 내게끔 강요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원활한 그런 휴식 시간이라든지 적정한 월급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인 여성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성 상담사가 본인 스스로 본인 노동 환경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요될 경우에 좋지 않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민이나 고객한테 올바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적으로 규정지은 이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특정한 매뉴얼을 강요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매뉴얼이 좋아서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을 강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윤만을 목적으로 해서 상담사한테 어떠한 틀을 지어진 이상향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의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공감대와 법적인 조치가 연속되어져야 되는데, 필수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코로나식 이후에 상담사분들을 위한 그 보호 조치들이 법으로 제정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강압성이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기업 고용주가 자신이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시민들의 논의의 수준도 올라와야 되고, 노동자 본인들의 목소리도 올라와야 되고, 기업의 각성도 필요한데, 어느 하나가 균형이 빠지면 안 되지만 지금은 모두 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기업의 문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아무도 모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왜냐면 감정노동으로 불리워지는 상담사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영국 내에서도 문제시 되어져 왔고, 그거는 노동 환경의 문제지 감정이라는 단어로 환원시키진 않았어요. 왜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미국에서 들어온 단어이긴 하지만, 고객과 상담사만의 갈등으로만 이 문제를 자꾸 국한 지으려고 하는 아주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악질 고객에 대한 문제로 상담사들이 현실을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단어였거든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성과 대비되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 이성보다 밑에 있는 게 감정이고,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감정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성과 감정이 대비되면 이성은 문명인이고 감정은 비문명인이고, 이성은 남성이고 감정은 여성의 특징으로 많이 대립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은 숙련 노동이 아니고, 지식을 필요한 노동이 아니고, 여성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양상이라고, 비숙련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한테 저임금의 그와 같은 친절한 서비스를 강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얽혀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담사 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에도 제한적이고,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사분들도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단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본인들의 노동 현실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바뀐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정독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물론 여러 유럽이나 외국 학자들이 정독노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ffective labor라고 해서 감정노동을 이야기한 emotional labor와 다른 단어로 affective lab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쓰는 affect 정독노동의 정동은 감정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 가능한 거라고 치부하는 거고, 정동은 이성에 의해서 조절 불가능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상사 앞에 말단 직원이 그 앞에 서면 위축되고 함부로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위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느낌은 내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고객이 모멸을 할 때 그 모멸감 앞에서 위축되고 떨리고 두렵고 식은땀 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내 개인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치 감정을, 내가 화가 나도 웃을 수도 있고 내가 기뻐도 기쁨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감정처럼 그와 같은 모멸감들을 통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근데 통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누가 때렸을 때 아픈 거를 그리고 모멸감을 쉽게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상담사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가릴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모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제 가능하다고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참고 혹은 흡연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본인이 알아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든 그런 식으로 강압을 하죠. 그걸 그냥 우리들은 그냥 감정 노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조절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 지배적인 느낌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느낌을 학술적으로 정동이라고 구분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어펙트는 원래 정신과 영역에서도 정동장애라고 해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의사나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울하거나 그런 기분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들은 치료가 필요해서 정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일구는데 오래전부터 유럽이나 다른 서구에서는 그렇게 감정과 다른 통제 불가능한 느낌을 정동 어펙트라고 하는 단어로 아예 활용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넘어와서 쓰이게 된 거죠. 어떤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는 이건 신경과학을 하는 뇌과학자인데 실제 감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동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원래 정동밖에 없습니다. 외부 상황에 생존을 위해서 느끼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문화가 붙인 이름표일 뿐이에요. 친절하다고 친절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걸 강요한 친절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감정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특정한 감정일 뿐이지 다른 나라에선 존재하지 않는 감정일 수 있어요. 대신 내가 기쁘거나 혹은 되게 모멸감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담사분들의 노동 현장에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동노동이라고 하는 걸 썼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상담사만의 특징적인 노동의 형태라고 보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육체 노동이 중심되었던 노동의 양상에서 지금은 정보통신이나 서비스직이 중심이 된 산업이 되었고 그런 산업 안에서는 정동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 여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써서 물건을 만들던 시대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적인 느낌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강요받는 모든 영역이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위협감이나 모멸감을 어떻게든 통제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상담사는 그것 중에 저는 아주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노동의 현실이 상담사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플랫폼 노동이나 다양한 노동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다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 좀 폭넓은 의미에서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학술적 용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동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